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시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행정계획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도시공간계획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계획이 바로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국토종합계획에는 국토에 관련된 전반적인 어, 도시개발의 방향이라든지 국토공간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역별로 분별로 발전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서울시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서울시의 국토종합계획에 있는 서울시에 관련된 발전 방향을 보게 되면 이 발전 방향에 따라 가지고 서울시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부동산 투자 지역을 설정할 때는 국토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서울시의 그 발전 방향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 중복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지역을 설정하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어, 서울시 이제 국토종합계획상에 나와 있는 기본 목표는 더불어 살아가는 서울, 이야기가 있는 서울, 뭐 지속 가능한 서울, 쾌적한 도시, 경제 수도, 이 다섯 가지를 키워드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다음에 이제 회복 탄력성을 강화한다. 이 부분들이 도시 재생이겠죠. 그다음에 친환경 발전 패러다임을 적용한다. 이 부분들은 이제 환경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40의 서울시 도시개발 계획안에서는 수변 공간에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심 지역의 도시 재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강화된 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를 하고 용적률을 뭐 상향을 시켜준다든지,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가로정비 주택 사업이 이제 미진하니까 소생활권, 보행으로 30분 이내에 있는 보행생활권 중심으로 이제 규모를 좀 키워서 재개발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도심 지역의 이제 개발의 공간이 부족하니까 신규 개발할 수 있는 유휴 부지를 활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들이 철도 차량 기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고가 도로, 그 다음에 이제 지상철을 지화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가용 용지들을 활용을 해서 도시의 회복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토종합계획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발전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더불어 가는 이야기에 있는 지속 가능한 쾌적도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다 같이 공유 경제죠. 더불어.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이거는 뭐 쾌적한 도시라는 부분도 이제 환경성 이런 부분들인데, 뭐 친환경, 생활안전, 대중 녹색교통, 녹색교통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친환경 교통이 되겠죠. 이 부분들은 이제 교통의 개념은 개인교통도 있겠죠. 개인교통 PM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뭐냐면 자전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협력 시대에서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서울 국가적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겠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제 국제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는 부분들. 국제 경쟁력을 강화를 하겠다는 부분인데, 어, 서울역하고 용산역 일대를 새로운 국가 중심 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서울역하고 용산역 주변이 향후에는 이제 서울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간으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역의 지상과 하부 공간 구조를 재편하겠다. 이게 이제 서울역을 지화하겠다는 부분인데,
지하화를 하면은 이제 서울역에 위에 있는 부분들이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겠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도시 공간을 재창조하겠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서울역, 용산역 주변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용산역 세권도 나오죠. 용산역 세권 주변에 이제 그 용산 정비창이 있습니다. 그 주변. 특히 그 다음에 이제 용산기지 국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미군 공여지 반환구역이라 그래서 기존에 이제 미군들한테 공유한 그 기지가 이제 미군이 이제 이전하면서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원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주변 환경적 요건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미군 공유지 같은 경우도 도심 지역에 있는 미군 공유지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이 이제 국가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산업단지라든지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그동안에 이제 군사 지역으로서의 그 각종 그 규제라든지 제한 때문에 발전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 기지가 이제 그 평택으로 많이 이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의정부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파주, 의정부 이런 지역에는 미군 기지가 많은데 그런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의 이제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이제 그 대도시와 대도시의 경쟁력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수도권도 이제 그 수도권 내에 이제 균형 발전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도권 내에는 수도권을 규제하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 정비법, 수도권 정비법이라고 해서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그 다음에 이제 그 승정관리권역으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과밀권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연보전권역은 굉장히 규제를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때문에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를 시켜서 그 수도권 내에 균형 발전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도권을 메가시티를 메가시티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메가시티의 경쟁력이라는 부분들은 두 가지 조건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각종 그 교통망을 통해 가지고 이 수도권 자체가 하나의 생활권 내에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수도권 내에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입지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 경쟁력도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요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통망으로는 GTX망을 이제 하게 되는 부분들이고 산업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4차 산업, 지식정보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을 중심으로 이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어디냐, 이제 광역교통망의 구축이 될 수 있는 GTX 역세권이 향후에는 굉장히 발전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공항이라든지 철도역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3도심 중심으로 이제 많이 개발이 되는데 이 3도심은 한양 도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 여의도 강남이 되겠죠. 이 부분인데 이 2040 서울시 기본계획에서도 이 3도심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교통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 3도심 중심으로 이제 재편이 되고 특히 이제 기존에 있던 마곡이라든지 온수, 김포광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존 산업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신산업 스마트,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거점별 신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겠다. 기존에 이제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해서 수도권에는 대규모의 그 교통량이라든지 인구를 집중시킬 수 있는 산업을 입지를 못 시키게끔 수도권 정비법으로서 이제 규제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하려고 이제 그런 제도를 마련했지만 도입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신산업 위주로 도심에 이제 입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상암동, DMC 상암동은 이제 방송 문화 콘텐츠라든지 치밸리, 그다음에 마고, 그다음에 홍릉 바이오 의료 단지, 그다음에 양재 개포는 R&D, AI, 빅데이터, 마포는 블록체인, 핀테크 이러한 산업은 큰 산업단지가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향후 미래의 먹거리이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이제 주거 공간과 산업 공간을 복합화를 개발하게 되면 여기에 근무한 사람들의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주변의 부동산 가격들, 그다음에 이제 그 산업 인구가 이제 집중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가산 구로하고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에 있어서의 준공업적, 준공업적은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데 향후 이제 도심 지역의 그 도시 재생을 통해 가지고 산업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준공업적입니다. 이 준공업적은 산업하고 업무 공간, 그 다음에 주거 공간을 복합화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제조업 중심으로 이제 입지되어 있던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그 지역의 경제 성장의 거점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준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를 해도 상당한 투자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입지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쭉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로 차량 기지 이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이런 도시 고유한 정체성 보존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원 녹지 체계 강화, 개발 제한 구역의 합리적 관리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현재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고 탄소 중립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성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고 환경에 대한 가치가 자연으로서 받는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이제는 경제적 가치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전환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의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환경적 요소,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저감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로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원이라든지 녹지 체계를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의 합리적 관리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 지역에 이제 개발 제한 구역에 간혹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부분들은 그야말로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이 개발 제한 구역은 이러한 부분들이죠. 기존에 산업화가 되었을 때 이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이제 이천 향도 현상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도시적의 인구라든지 이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집중이 되면서 각종 이제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도시 문제,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종 문제가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난개발이 이렇게 많이 되었어요. 난개발이 이렇게 되니까 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 지역에 띠 모양으로 이렇게 벨트를 설치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는 이제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환경을 보존해서 도시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존하는 목적, 또 하나는 이제 난개발, 이렇게 난개발 발전되는 부분들도 방지를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사 목적도 하나 추가되기는 했지만, 이 개발 제한구의 주요 목적은 자연환경 보존이겠죠.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이제 이 개발 제한구역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더 이상 뻗어 나가지가 못하니 개발을 못하니까 이 그린벨트를 벗어난 지역에 위성도시를 만든다든지 신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저출산 시대에 오면서 이제 인구가 감소가 되니까 외부에 있던 인구들이 다시 이제 도심 지역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도심 지역의 주거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공간이 다시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 도심 지역은 이제 기개발지도
개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요. 기존에 이제 다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 지역은.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은 기존의 기개발지는 무엇을 중심으로 도시 재생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공간 구조를 재편하는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이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이제 뭐 재건축 재개발하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그럼 두 번째는 도시의 유휴부지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철도 차량 기지라든지 공공기전 이전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지상철도를 지하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겠죠. 신규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기존에 남아있던 도시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남아있던 이 개발 제한구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개발 제한구역을 그냥 해제를 해가지고 누구든지 개발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한다면 도시의 환경 요소가 굉장히 나빠지겠죠. 도시의 환경 상태가. 안 그래도 지금 환경 문제가 굉장히 이산화탄소에 관련된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이제 도시의 흡판 노릇을 한 이런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를 함으로 인해서 이걸 개발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한다면 이 도시의 환경적 요소가 굉장히 악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까지도 공공을 위해서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냐면 공익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가지고 해제를 해서,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공공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형태의 공익적 목적 외에는 해제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해제를 할 때는 공영 개발을 하거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지만이 이제 해제를 해주겠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개발 제한 구역의 땅을 사서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을 가져오겠다는 하는 부분들은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기존 뭐냐면 개발 제한구는 보존의 원칙, 개발은 예외적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는 공익 목적에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장기 도시군 계획의 미집행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아니면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로서 지정이 되고 20년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이제 소멸이 됩니다. 일몰제에 걸려가지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해제가 되면, 원래는 여기에 이제 뭐 자연녹지가 도시적인 이제 자연녹지라서 활용성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 도시군 계획 시설로서 이 부분들이 이제 공원으로 돼 있었다. 근데 공원을 하면은 이제 국가에서 이 자연 녹지인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원 부지로는 지정을 해놓고 어떤 뭐 보상 매입을 한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은 이게 아무것도 못하죠. 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원 목적 외에는 못 만드니까. 근데 이게 이제 20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20년이 지나면 이건 이제 자연적으로 해제가 되겠죠. 해제가 되면 이사면은 이제 자연녹지에서 자연녹지에 맞는 형태로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개발하려고 하면은 이 숲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숲은 보존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환경적 요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원래는 이제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건 이제 이거 주고 살려고 하면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리고 이제 이 공원을 조성하는 조성 비용도 많이 들고, 공원을 조성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숲 자체가 보존이 되어 있으면 뭐 환경적으로는 좋지만, 그런데 일몰제에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그 공원 지정에
효과가 이제 소멸이 된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용도인 자연녹지에 따라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숲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것을 보존을 해야 되겠고, 보존하는 방법으로 돈 안 들고 보존하는 방법을 찾은 게 이겁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이 개발은 안 돼요.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은 해제가 됐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돈 안 들이고 보상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이겁니다. 그런 지속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은 뭐예요? 보상을 못 받고 침해를 받게 돼 있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공공의 목적에 공익에 맞는 이런 부분들을 제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개인에게도 그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군 장기 미집행 시설의 일몰제를 생각을 해서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부지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에 반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서도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은 어디냐면 학교 부지, 학교 용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 학교 용지는 그야말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해놓은 거고, 학교 용지라는 분들은 학교로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보존해야 될 의미는 별로 없죠. 보존 가치보다는 개발 가치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 용지가 이제 학교 용지로서의 용도 지정이 이제 해제가 되면 이 학교 용지는 기존의 용도에 맞게끔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교 용지는 입지에 따라 가지고 투자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에 투자할 때는 이런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든지 개발 제한구역에 투자는 굉장히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 중심으로 다액 도시 공간 구조 형성하겠다. 균형 발전 유도. 이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제 보행 일상권이라는 거, 보행 일상권이라는 분들이 이제 나온 겁니다. 역세권 중심으로 획을 여러 개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균형 발전하겠다는 부분들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컴팩트 시티 이 부분들은 이제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보여지는데 하나는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반경 약 한 500m 내외의 압축도시, 여기 이제 주거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업무 공간을 복합 개발하는 방법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이 개발의 범위가 좀 좁기 때문에 세 가지가 있겠네요. 하나는 이제 가로 정비 사업에서 이제 만 제곱미터 미만의 가로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도시 재생을 하는 사업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반경 한 500m 이내의 도보권 내에서의 주거 공간이라든지 산업 공간, 업무 공간을 복합화 개발하는 압축도시, 컴팩트 시티의 개발 방향.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온 부분들은 이제 보행 일상권이죠. 보행 일상권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도보로 30분, 개인 이동 수단인 PM 도보라든지 이런 개인 이동 수단으로 30분 이내의 섹터를 정해서 여기에 주거 공간, 산업 공간, 업무 공간을 문화 공간 이러한 부분들을 개발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역세권이 이제 1개에서 2개 정도를 이제 포함을 하는 것이고 인구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섹터는 한 1km에서 1.5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넓게는 한 2km 정도까지 이 반경. 왜냐하면 도보권이라고 하면 한 2km 정도 걸으려고 하면 30분 정도 이 정도 하면 2km를 걷게 되거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걸을 때. 그래서 1.5km 내외의 섹터를 정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을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그 주거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통해서 도시 재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그 형성된 주거지역,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봉천동이라든지 신림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도시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있었지만 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개발된 조성된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된 지역이 있죠. 3층이라든지 4층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공간이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지역에 기존에 조성된 주거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원이라든지 녹지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 이제 그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용 녹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공원이라든지 이걸 하려고 하면 이제 땅을 좀 내놔야 되겠죠. 근데 이제 너무 소규모로 하게 되면 이 공용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들이 이제 힘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공용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뭐 기부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가져와야 되는데 사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위를 좀 높여서 이렇게 범위 높여서 하면 여기에 주거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 공간도 넣을 수가 있고, 문화 공간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끔 해가지고 이 소규모의 이 생활권 중심의 복합화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번에 서울시 2040 기본계획에서 이제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지역, 그 지역이 이제 투자 가치가 좀 높아지겠죠. 뭐 쭉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주 건접이 컴팩트 도시 형성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이제 한 거죠. 뭐 요거는 뭐 관리주 요 부분들을 하나 보면 기존이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가로정비 주택 사업이 이제 10,000제곱미터 이내로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들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30,000제곱미터 이상의 30,000제곱미터 정도 한 3배 정도 규모를 키워서 하는 것이 좀 더 이 가로정비 주택 사업도 좀 탄력적으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 사물 인터넷 이런 산업이 이제 한다는 부분들이고, 여기도 이제 메가시티 안에 도시권 계획 제조를 선언하겠다. 그리고 이제 동반 성장하는 수도권 발전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으로 이제 메가시티 전략하고 수도권 중심의 경쟁력 있는 메가시티 전략하고 지역 균형 발전 정책하고는 상충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반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수도권의 경쟁력도 가져오고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가져온다는 부분들은 이상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그 정부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이 메가시티 쪽을 강조를 하느냐,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강조하느냐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정권 같은 경우는 경쟁력 있는 메가시티를 선호를 하게 되는 것이고, 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가치가 이제 평등이기 때문에 이 경쟁력보다는 균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현 정부는 이제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이제 경쟁력 있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을 이제 추진하게 되면서 기존에 이제 수도권 지역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규제되어 있던 수도권 정비 계획을 대폭적으로 완화를 해서 수도권의 경쟁을 높이는 그런 형태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에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법 적용 비오톱 보전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배출가스 등급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마곡이 나오죠. 마곡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기본 계획에도 나오고 이 마곡이 이제 향후에 굉장히 산업의 중심 지역으로서 성장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비오톱 보존이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오톱이라는 부분들이 뭐냐면 동물과 식물들의 집단 서식지로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이제 비오톱으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 특히 1등급 같은 경우는 해제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도봉산이라든지 북한산, 관악산 주변에 이제 비오톱 1등급이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비오톱에 지정이 되면 이 설사 이제 주거 지역이라 하더라도 용도 지역상으로 개발이 안 됩니다. 개발이 안 되고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굉장히 이거는 이제 그 개발 제한국보다 더 강한 규제가 되는 지역이 비오톱이에요. 그래서 비오톱은 이제 보존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보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어떻게 보면 개발 제한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이 부분들이 또 이제 제도가 보완이 된 건데 이 비오톱이라는 부분들을 보면 동식물의 집단 서식지, 그다음 보호해야 할 만한 뭐 환경적 가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미에 있어 이렇게 이제 낮은 임야가 있는데 서울 시내에 보니까 이제 여기에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있고 자풀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일본산 소나무라든지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잡목에 이제 상수리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잡목에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 지역에서는 이거는 이제 잡목 제거를 위해서 이제 편리하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서울 시내 이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잡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오톱이 한번 지정이 되면 해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 해제가 되면은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해제를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만약에 이 비오톱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만약에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해제를 해준다 하면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반발하겠죠. 왜냐하면 비오톱이냐 비오톱이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의 가치는 뭐 10배에서 20배 정도도 차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오톱이 있는 부분들은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